연말이라 바쁘신가요? 바쁘죠? 네. 근데 저 꼭 와요. 매일 회식. 네, 그죠. 매일 회식이시고. 네, 저도 어저께 저희 홍대에 그 프레지던트 소사이어티 클럽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교육장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홍대에 좀 번화가 곳에 있는 곳에 지하 1층에 지하 벙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청구가 한 4, 5m 정도 나오고요. 네.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분야의 전문가들 소수 정예로 모시고 이제 오픈식을 열었는데, 예, 그 공간에서는 단순하게 교육을 하게 되면 되게 딱딱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와인 한 잔씩 걸치면서 이제 F&B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류하고 음료가 다 들어가고요. 바 운영하는 매니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강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강연, 뭐 정말 뭐 2시간, 3시간 강의가 아니라 짧게 길어도 1시간, 예, 짧게 한 15분에서 30분. 그래서 정말 약간 그 분야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뭉치고 모여서 이번에는 뷰티 쪽이고요. 이제 비즈니스 쪽은 제가 계속 이제 가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제나 그런 강의 공간을 꿈꿔왔거든요. 로망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간에서도 강의가 진행되겠지만 또 홍대에 오실 일 있나요? 많죠? 네. 딸내미랑 같이 손잡고 오세요. 네, 제가 와인 한 잔 키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게 정말 마케팅이나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카페 창업 정말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예, 누구나 다 은퇴를 하거나 하면, 막 프랜차이즈 휩쓸려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막 음식점 이런 거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정말 음식에 맛이 있지 않은 이상.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음식 맛이 별로고, 어느 날은 랜덤이에요, 가끔. 저희 어머님은 손맛이. 그리고 약간 감각을 좀 잃으셨기도 했죠. 근데, 음식을 잘하실 때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립니다. 정말 맛이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장사할까? 이런 얘기 하세요. 너무나도 쉽게. 근데 저는 아서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이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음식점을 그렇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문외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 정말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게 피곤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카페라고 하면 손이 들어가겠지. 아르바이트 몇 명 써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지. 널널하게 뭔가 뭐 친구들 오고 뭐 사람들 오면은 커피 타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생의 창업의 로망도 1위가 카페 창업이에요. 그래서 홍대에는 정말 무수기지로 카페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가 엄청나게 망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해요. 인테리어 업자들만 돈 벌어준다고.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카페를 하더라도 커피 그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컨텐츠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뷰티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정말 마케팅, 요즘에 이제 SNS라고 해서 소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맥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뭐 친구가 몇 명이냐, 뭐 카카오 스토리는 하느냐, 카카오톡은 하느냐, 뭐 페이스북은 친구가 몇 명이냐, 블로그 활동하느냐, 카페 활동하느냐, 블로그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을 되게 행복해서 그 페이스북이나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 너무 행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를 원래 그런 사람들과의 사교성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4,000명, 막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친구로 해가지고 4,000명, 페이스북은 5,000명까지 친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도구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전략적 소통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둔형 활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왜곡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요즘에 막 뷰티 쪽이다, 헤어 쪽이다, 막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하면서 너나 나나 막 친구 맺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네들끼리 업종에서 막 수많이 얘기를 해봤자 나오는 얘기는 그냥 누구의 입 뒷담화. 그리고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우리 먹고 죽자. 이제 거의 그런 식의 약간 상생적인, 비활성화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야기 때우기 식의 공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남 얘기 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정말 생산적인 공간이 되려면 그 업종을 떠나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교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 그렇게만 되다 보니까 사실 카카오톡을 왜 쓰잘데기 없이 하느냐. 쓰잘데기 없이 하지 말고 목적 있게 하면 그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만큼 근데 정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가 요즘에 막 배너 하나 더 달고 막 신문 광고하고 이런 영향력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베이비 부머 말 그대로 창업을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여기에서 매출을 빠방하게 올리고 음식점 창업해가지고 이거 성공했다라고 해서 거기 쫓아가시지 말고 그건 하나의 여러분들 이겁니다. 걔네들이 신문 광고를 왜 냈겠어요? 판을 짜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이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의 판에 좀 놀아나는 물고기들이 되지 말고 정말 그 판을 짜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서 내가 컨텐츠를 제공해서 컨텐츠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그러면서 부가적인 요소가 뭐 커피를 팔던 음식을 팔던 뭘 팔던 경쟁력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콘텐츠가 어떻게 짜요?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뷰티라고 하는 분야에 예, 단순하게 그러니까 뷰티에 있는 사람들 모이자 라고만 하면 누가 모이겠어요. 예. 저는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원래 광고 회사 다녔거든요. 이벤트 회사, 그러니까 프로모션 회사. 늘 영업하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가게,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왜? 갑은 되게 갑스러워요. 되게 짜증나요. 공기관에 계시니까 갑이시죠. 을의 서름이 있어요. 전 그거를 많이 정말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이 정말 기획력이 특출나서 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획력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밥 한 번 사드려야 되고 뭐 대접해드려야 되고 또 무슨 날에는 뭐 이렇게 싸드려야 되고 정말 막 저희 업체 써주세요 막 달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목적이 너무 쉽게 보여요. 왜 보이냐면 쟤 나한테 왜 왔지? 쟤 나한테 장사하러 왔잖아. 쟤 장사꾼밖에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되게 좋아진 게 전 강사란 말이죠. 이 수강생들이 단순하게 교육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는 시장이랍니다. 제가 다가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러 왔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삶이 힘들다고 녹록하지가 않다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는 그런 거예요. 되게 여기 그 동작구청 쪽이시잖아요. 거기서 오셨고 여기는 되게 어떤 소셜 쪽으로 해서 임팩트 비즈니스 좀 사회공헌적인 사업을 하시러 오셨고 되게 분야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혼자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업계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걸 묻고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협력 시스템을 가다 보면. 요즘에는 그 컨버전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말만 컨버전스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뷰티라고 하는 부분을 강의를 할 때 수강생분들을 거의 80%로 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있겠지만 묶어서 그냥 우리 사교 활동하자 그러면 또 안 모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게 급하면 재미있는 일을 도모하더라도 이걸 선택하지 이걸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바로 와닿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뷰티 분야에 모인 그 리더들이 강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뭐로 만들자? 헤어 업계, 패션 업계, 또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테틱, 뭐 화장품,
뭐 두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카테고리 분야를 묶어가지고 한 종합 과정을 만들자. 뷰티 컨설턴트 양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그러면서 강의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 분들은 대부분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후에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이게 거의 평생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게 교육자의 길을 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업계의 실무자들인데, 네. 결국에는 약간 끝선을 그 끝선을 나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많이 일파만파 조금 그 전파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요, 분명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3, 40년 있다 보면 그냥 내가 베이비 부머 은퇴하고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게 꿈이 아니라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전원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말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쳤다. 휴식하고 싶다. 라는 그 신호일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신호가 올 때는 보통 뭐가 일이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전원생활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나이가 들어서 큰 집에서 산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좁은 집에 미니멀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큰 집을 에서 살아봤자 여러분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큰 집 다 관리하려면. 그리고 애들도 없고 다 분가했는데 쓸쓸하게 혼자서 큰 집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예요. 아이가 있고 사람들이 많을 때 큰 집을 아예 뭐 하더라도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뒤늦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전엄마를 꿈꾼다? 그거는 약간 뭐 물론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꿈으로 해서 가져가지만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베이비 부머가 뭐예요? 베이비 부머란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 때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전쟁을 이제 피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세대가 이제 한 50대에서 60대 지금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근 5년간 수많은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시는 분들이 몰려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낳은 자식을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어, 나름대로. 그래도 되게 배굶으면서 되게 공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고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교육을 못 받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베이비 부머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살림이 어렵고 부족해서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는 우리가 에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도 받고 유학생활도 하고 부모의 그냥 정말 떠받드는 특혜를 받은 세대예요. 근데 베이비 부머는 정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시니어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해요. 2050년도 아직 먼 미래긴 하지만 한 아이가, 그 갓난 아이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노인의 무게, 부양해야 될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라고 하면 한 8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기대 수명을 한 8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100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죠. 스마트한 의료, 의학 이게 있어요.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 수밖에 없는. 나는 한 80살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 120살까지 살면 그건 어때요? 예상치 못한 미래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 할 때는 정말 구름처럼 막 쳇바퀴 사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거의 노후가 닥쳐왔을 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약간 막연한 그 심리. 막연하게 어느 순간 나오다 보니까 바로 눈에 띄는 게 막 신문 창업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좋을까.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많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돼지 닭이죠. 그죠? 뭐 한우집,
돼지고기집, 치킨집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에 빠져드는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노후에 이게 있어요. 내가 정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원 고용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을까? 은퇴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붙이고 사장님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조범이 되고 자기가 멀티 시스템으로 다 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하나의 직장을 나오고서도 내가 이거죠. 팔팔한 60대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또 온갖 노동, 잡노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 결국엔 수익이 남는, 프랜차이즈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남는 게 구조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맹비가 있죠. 간판비가 있죠. 또 직원 관리비가 있죠. 월세가 있죠. 그리고 음식 작업을 한다면 재료비가 있죠. 또 뭐 세무, 회계 이런 것들이 있죠. 나가는 고정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F&B 기본 아주 기본만 잡더라도 월 500씩은 나가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밑으로, 그러니까 월 고정비로 까이는 게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직원 급여조차도 한번 빼보겠다고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 그 순간 그러면 정말 1인 창업가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1인 창업가. 그러는 순간 이게 관리자였던 사람이 직접 뭔가 다 뛰어들게 되면 이건 이미 맛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게 지어가는,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재료비며 뭐가 안 나간다 하면서 다 아끼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이미 끝선은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건데, 예, 창업 대비 폐업률 83.4% 심각하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지속적인 경기 불안, 경영 지식의 부족, 경험 부족. 왜요? 직장인들이 한 번도 경험이 없다가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교육 몇 번 받고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혹시 이런 간판들 엄청나게 보시지 않아요? 제가 간판 뭐 해가지고 찾아보면 딱딱딱딱딱 정말 이게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가봐도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업계들이. 다 사람들이 먹는 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먹는 장사들. 네. 프랜차이즈를 해봤자 가장 사람들 노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 중에서도 패밀리마트, 뭐 GS25,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뭐 롯데리아 이거 가장 많이 하는 거 치킨집. 치킨집 많이 하죠. 치킨집 브랜드만 보더라도 우리가 1위가 BBQ. 그죠? BBQ, 그 다음에 국내 치킨, 뭐 내내 치킨, 둘둘 치킨, 두 마리 호식이 치킨, 뭐 페리카나, 뭐 처갓집 양념동당 브랜드는 너무 많아요. 한 29가지, 한 30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브랜드를 다 제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브랜드들끼리도 싸워요. 자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가 있어요. 내가 어디 동에서 시켰는데 내가 인터넷을 보고 이 동에서 시켰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거기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러면 그 권역에서만 벌어 먹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럼 마케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살 깎아먹고 지기들끼리 싸우는 잔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네, 제가 이게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현황이 어떻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예요, 이거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위기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저출산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적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엄마들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자기 사진이기보다도 애들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어떤 아줌마들은 애기 한복 입은 사진, 애기 의상 예쁘게 입은 사진,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은근한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은근히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친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매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그런 행동을 왜 하냐면 그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뷰티 오픈식을 하면서 그 네이버 쪽 광고 홍보를 대행하는 굉장히 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본부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이제 블로그도 사실 블로그나 이런 카페도 이미 이제 죽어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바일 마케팅 부분을, 그러니까 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PC로 사람들이 뭔가 찾아보거나 웹을 홈페이지를 보거나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대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가서 옛날에는 컴퓨터 키기 바빴는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보면서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남의 홈페이지를 보려다 보면 되게 작아서 짜증나요. 그리고 혹은 플래시 같은 거 깨지잖아요. 안 보이거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는 한 손을 어떻게 누가 빨리 점령하느냐, 누가 사람들한테 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느냐, 유저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되게 중요한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앱을 만드는데 막 게임 앱 만들고 재미있는 앱 만들고 유머러스한 앱 만들고 막 되게 그런 것들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왜 먹히지가 않느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슈가 빨리 변해요. 트렌드가 너무 쉽게 떴다가 쉽게 사장되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유료도 안 보고 무료도 안 하는데 그 큰 돈을 갖다가 앱을 만들어 봤자 사람들은 안 쓴단 말이에요. 저는 참 카카오톡 같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들어가는 이런 앱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결국엔 걔네들이 장사로 하는 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벌이로 뭔가 돈을 끌어당기는 것보다 영향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으로 권위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타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결국엔 광고 수익료로 수익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얼마 줄래? 안 먹힌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영향력으로 돈을 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 뭔가 거리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그 어저께 뷰티라고 하는 그 소사이어티 모임에서 결국엔 어떤 비전을 가져가려고 하냐면 뷰티 컨설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뷰티 컨설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보통 보면은 직장인들 막 머리 특히나 남자들 머리하고 조금 뭔가 스타일 변신을 하고 싶은데 머리는 저 미용실에서 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막 신발은 이렇게 내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골라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귀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일을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일을 해요. 예. 그런데 옷을 누군가가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코디를 딱딱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옷 입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못하겠는 거예요. 막 신호등처럼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정말 소수가 자기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잘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귀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의 머리서부터 메이크업부터 헤어 모든 두피 그러니까 발끝까지 다 원소싱으로 원스톱으로 컨설팅, 비주얼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각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상은 그거에 따라서 면접을 보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시면 깔끔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마는 너무 짧게 되면 남자들한테 뭔가 호감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내리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있어요. 한 50만 원, 100만 원을 받겠다.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안 해요. 부담스러워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요. 그냥 자선사업 합니까? 어디에서 돈을 이 사람들 그냥 무료 봉사하면은 이거 커질 수도 없겠죠. 왜 하나 싶겠죠.
미쳤다고 싶겠죠. 그냥 뭐 어디 회사에 귀속돼서 이 사람은 컨설턴트니까 회사의 직원 월급 받고 때려 죽어도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하는 일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고객을 하나하나 더 창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헤어 이렇게 관리해주고 합리적인 그 샵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디서 돈이 나오죠? 네, 그 헤어샵에서 수수료를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한테는 무료로 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거기 연결시켜준 샵에다가 수수료를 받아야 그래야지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워 삼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래야 소비자들이 너무 잘 알고요. 너무 객관적으로 그 루트가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빙신, 저 사람. 그러니까 뭐 덤태기 씨였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보가 딱 찾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지인라인, 뭐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여 팔 수도 없어요. 단가를 더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이거죠. 무료화. 그 대신에 수수료 연결. 그렇게 해서 비주얼 컨설턴트라고 해서 자영업자 시스템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뛰어야지만, 더 고객을 많이 유치해야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강사님을 연결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가는지도 않아. 근데 이분이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언제 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수료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내 못 빠지게 언제 가실 겁니다. 그거 언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그 고객의 자유 선택에 맡기는 건데 그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간 언제까지 가시게 되면 이게 있어요. 뭐 몇 프로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날 안까지는 최대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대. 당신 꼭 이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압력을 주게 되면 고객은 그건 선택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잘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그거 같아요. 파티 플래너 같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혼수 그 웨딩 플래너 같은 느낌인데 예, 비주얼이라고 하는 요즘에 뷰티 분야가 부익부 빈익빈이긴 한데 전반적인 시장의 그 추세로 봤을 땐 계속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비주얼 시대니까 예뻐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건 있어요. 중학생이요. 대학생 올라가게 되면 기본 통과 의뢰로 하는 성형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 기본이래요. 코 수술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 수술이고 세 번째는 수술 1,000만 원 나가요. 네, 턱 깎는 수술까지는 이제 좀 3단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통과 의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쌍꺼풀 수술이야. 옛날에는 한 200~300만 원 했었는데 지금 한 60만 원, 50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죠. 많이 보편화가 되기도 했죠.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그만큼 짧은데 시장에 들어와 있는 하이에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시장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내수 시장을 바라본 게 아니라니까요. 글로벌 시장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외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민영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앞으로 민영화 된다고 지금 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런 얘기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성형수술, 그러니까 주말마다 넘어간대요. 그래서 한 몇십억씩 가지고 들어온대요. 실질적으로 성형 의료 기술을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인정한 사람 한 사람 딱 등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대요. 불법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암암리에 인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외화벌이를 하니까 암암리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모른 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일본의 지금 방사능 피해로 인한 방사능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좀 약간 사람들이 약간 모르고, 문외한이다 할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건데, 주변국들, 조금 더 멀리 있는 국들은 완전한 위험 지역으로 분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일본 때문에 수혜를 입은 나라는 우리나라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컨셉 자체가 분단국가, 그리고 DMZ, 이런데 외국인들이 정말 미어 터진대요. 왜? 한국이라고 하면 한류 열풍보다도 더 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일단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컨셉이 있는 게 아직까지 최후의 분단국가잖아요. 언제 통합할지 모르는데 그 전에 DMZ 이 전쟁 국가의 지역을 한번 가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등 품목이? 네,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홍대에 여러분들 번화가 그 일대만 가더라도 화장품 샵이 깔렸습니다. 원래는 커피샵들이 깔려 있었던 건데 그 월세를 채우지 못하니까 화장품 샵들로 다 메꿔지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물품을 구매하면 뭐 50에서 100만 원, 뭐 300만 원은 기본으로 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외화벌이가 되니까 화장품 샵들이, 특히나 요즘에는 건설사들도 망해 나가는 판국인데, 건설사들이 참 의외적으로 신사업 분야에 도전하는 게 화장품 사업이래요. 그만큼 화장품 사업이, 예전에 그 책 보셨을 겁니다. 화장품의 비밀. 그 책 아세요? 한창 화장품은 진짜 원가가 뭐 100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뭐 스타 마케팅이다, 뭐 병값이다, 병값은 치지도 않는데 거의 거기에 마케팅비가 많이 불려져가지고 판매가 되는 거다 해서 화장품의 비밀 해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만큼 남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건데, 그거 생각했다가 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붐 본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미 TV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미 끝물이 보이는 시장인데, 사람들은 어머 이게 제일 되나 보다, 나도 시작해야지.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20%의 가능성과 80%의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떤 가능성에 도전하겠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80%의 가능성에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그 80%는 나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 이미 끝물의 시장이라는 거죠. 나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정말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안 되는 거. 근데 남들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있을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거 리스크가 크다, 안 된다. 저는 차라리 남들이 하는 사업에 할 바에야 차라리 남들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시장에 도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된다면 여러분들 99%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1%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1%가 남들과 달라서 성공하는 거지. 다 똑같은 데서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페이스북, 막 요즘에 특히나 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을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헤어업계 분야예요. 왜 많이 하냐면 이 원장님들이 사실 개인 샵들을 되게 많이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들 개인 샵들 안에서 gat혀 있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네 업계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 업계는 장사가 잘 되니? 내 업계는 지금 망해 나가고 있다. 정말 힘들다.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직원들이 카카오톡을 한대요. 하는데 막 친구 맺기로 해가지고 막 친구 막 500명, 막 300명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막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이런 막 이렇게 모함거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푼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래요. 같은 업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씹는데요.
그러면서 막 비밀 누설도 되고 막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미용계에서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헤어업계 사람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이 모임을 하고 그냥 모임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용업계의 분들은 특히 연말 때 모임 정말 많아요. 막 특히나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럴싸하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거품만 많다라는 거죠. 모여도 막 되게 막 사교적으로 여러분 잘 지내시고 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막 우리한테 막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금 한창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계에 지금 박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있었죠. 근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아시죠? 성추문 사건으로 인한 이게 실추가 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리더가 지금 원래는 미용업계에서 그냥 암암리로 사람들이 알기에도 박준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리더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헤어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지금 뭐 강의다 뭐다 뭐 철학 강의다 경영 강의다 막 하고 있는데 막 그 시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헤어업계, 패션업계 묶어가지고 그 뷰티 전문가라고 하는 리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소사이어티 그룹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단순하게 사교 모임을 위한 모임을 갖는 건 쓰잘데기 없는 거다. 맞다. 인정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생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모임이라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모임의 성격으로 봤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이제 뭐야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냐. 요즘에 여러분들 또 연말 되니까 진짜 많이, 네,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오는 모임 중에 하나가 업계별의 협동조합 설립이에요. 네, 혼자 하지 말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뭐냐면, 네? 그렇죠. 나들가게 같은 건데, 혼자 주먹국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데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똑같이 나온 수익을 가지고서 똑같이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들가게라고 하죠. 나들가게 브랜드 붙여놓고 뭐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마케팅이나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나 교육을 시켜주면서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거죠. 또 뭐 한살림이나 이런 것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시스템인데 조합원 구조로 가져가면서 이제는 묶기 시작합니다. 그 업계끼리.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진화한 버전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업계에서만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갈 것 같긴 한데 그 3단계는 서로 다른 이종 업계끼리의 새로운 융합에 대한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잘 찾아보면요. 커피숍인데 아베다라고 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 아세요? 그 바디샵 브랜드? 같이 들어와서 커피숍하고 화장품하고 묶었어요. 콜라보레이션해요. 그리고 편의점이랑 빵집이랑 묶은 거 아세요? 서로 이종 간의 그 샵들이 샵인샵의 개념으로 고정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몸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보자면 앞으로 화장품샵이랑 미용샵이랑 같이 상생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 구조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분야와 미용 분야가 같이 묶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에 사람들이 가면 대기하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보라고요. 지금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용실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갤러리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술품이나 어떤 명품이나 장식품들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머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서로 상생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 뭐 소셜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소셜이라고 해서 되게 폐해도 많아요, 사실. 좋은 구조의 소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네트워킹, 소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되게 악소문들도 되게 많습니다. 막 요즘에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가 있어요? 이슈로 보자면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는 건 연예인이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성비리 의혹, 연예인 중에 미스코리아 출신에 누가 거론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중간에 배우에 낀 마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씨고, 아세요?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루머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순사식간에 퍼진 하나의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병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또 그 루머를 가지고서 이용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되게 위험한 이슈가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마케팅이죠. 일부러 퍼트려낸 루머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업을 할 때도 누군가의 어떤 제안에 넘어가기보다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내가 여기에 쏠림 현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기보다도 좀 관점사고를 가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서 열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좀 중용적인 관점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발생하게 될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만 현명하게 창업을 하는 것도 잘 준비를 하시고 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많다라는 거죠. 네, 요즘에 이런 신조어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먹고 살 길도 되게 힘든데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창업조차도 사실 너무나도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집에서 쉬면서 돈이라도 아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면 TV를 보면 홈쇼핑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순간 돈은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있다라고 해서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등산을 가게 되더라도 등산용품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글램핑이나 캠핑이라고 해서 캠핑의 유혹도 있고요.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등산을 좋아하고. 그죠? 등산 좋아하는데 애경사 다니려면 그 돈이 있어야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인맥이 두터운 것도 문제죠. 아니 이것저것 다 쫓아다녀야 돼. 그죠? 등산을 다니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의 여유를 얻고 정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등산을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은데, 등산을 가면 요즘은 또 등산 용품이 불어서 등산 장비도 빠방해야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다. 그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산맥에 3,000m 고지에 있는 거기서 입을 수 있는 방어 바람막이 그 자켓 있잖아요. 그게 막 3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트로 맞춰가지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질러야 등산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도 등산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의 욕구에서 발생이 된 게 아니라 외국 브랜드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조장하는 마케팅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욕구를 갖게끔 만든 것도 조장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 네. 리타이어 푸어. 저는 리타이어 푸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타이어 푸어? 하우스 푸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융자로 빌려가지고 집값을 내느라고 정말 고생하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워킹 푸어. 예. 이래도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외제차가 요즘에 수요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내 외모, 내 명품, 차에는 발라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차에. 렌트 푸어. 네, 월세로, 전세로. 리타이어 푸어는 뭐냐면, 베이비 부머를 지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에서,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는 사람들인데, 집에서 노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이 나간다라는 거죠. 돈을 아끼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에듀푸어, 교육.
스펙 푸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 그러니까 청년들이 스토리가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허니문 푸어. 결혼도 돈 꺼서 간대요. 그 결혼 자금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갚아 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한다는. 닥터 푸어 여러분들 요즘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4명 중에 한 명은 폐업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살아요, 저는? 다들 힘들어요. 누가 살아요, 누가? 진짜 다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강의를 해도 업계의 사람들이 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80년대보다 지금 더 힘들어. 그게 돈이 누가 다 써버리는 저기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천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그 50명이 딱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단 8명만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머지는 다 대를 이어서 세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정말 자수성가하거나 어떤 컨텐츠나 어떤 아이템으로 빠딱해서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도 못 믿겠다.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될 정부가 정말 요즘 막 기업가 총수들 보면은 그 비리 탈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아보려고 900억대 CJ 얘기 나오죠? 네, 그 탈세에 대한 그걸 막아보려고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이제는 마스크 쓰고 나오고, 이제는 아예 들어 누워서 나오잖아요. 쇼한다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환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만큼 그 3년 동안 뭐, 특실에다가 이렇게 묻게 되면, 그걸 감면 조치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건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정말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대, 한 30년 전, 여의도 땅이 원래는 여의도,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의 근원이에요. 그게, 그 말이. 근데 그 얘기 합니다. 아, 내가 30년 전에 여의도 땅을 샀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강남 땅이 정말 약간 막 거의 무슨 오비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땅이 뭔가 세워도 모래바닥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게 꺼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쓰레기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KBS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됐거든요. 예,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샀냐고.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강남에 땅을 갖고 있다가 그때 팔았는데 지금 안 팔았으면 난 진짜 수백억 부자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전쟁 시대 때 뭐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초기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지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 때는 이미 과잉되고 뭐가 많은 시대에서 또 하나 깔려면 이제 사람들이 풍족한 시대인데 뭔가 이렇게 벌어 먹을 수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거의 60%를 차지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를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떠났다면 M&A를 잘했나야라는 거예요. 부자 남편, 부자 와이프를 만나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자식은 기대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예,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 자식은 내 삶을 비슷하게 살아갈 확률이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정말 기대를 한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그게 세속된다라는 거예요. 굴레가 세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요. 금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신락 같은 희망, 로또의 희망을 걸어요. 네, 로또 하나에 그나마 로또한테 위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박이죠.
그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큰 어떤 꿈과 기대도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해봐야 삽질일 거.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또 있어요. 네, 될 것이다. 왜? 저는 왜 할까요? 보이니까? 저 역시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고 준비만 하면 절대 그걸 못해요. 몰라요. 그 감을 몰라요. 저는 사실 제가 막 질러보고 도전해보는 게 뭐냐면 안 해보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기보다 그냥 질러보고 그거에 대한 감을 빨리 많이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그거 있어요. 특히나 도전할 수 있는 그게 쉬운 거 중에 하나가, 그 실행력이 쉬운 거 중에 하나가 지킬 게 많지 않다라는 거.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가진 재산이 많다라는 것보다 나이가 들면 뭐가 지켜야 됩니까? 많이 지켜야 돼요? 건강 지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지켜야 됩니까?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데요? 인맥도 있을 거예요. 내가 쪽이 팔린다. 내가 이걸 해서 망하게 되면 쪽이 팔린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내가 하는 것 중에 내가 쉽게 저지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 다치면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지켜야 될 게 소중한 것이 생기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는 제가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는 상황이었을 때 많이 질러보자라는 게 제 신조예요. 뭐가 됐든. 네, 그래서 많이 질러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이미지 제가 수없이 강의 때 많이 보여드리죠. 그죠? 네. 옛날에 들으셨어요? 네,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99%의 삶을 살아라, 1%의 삶을 살아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잡은 것을 낚시라는 얘기 같은데. 잡은 것을 낚시질해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뺏어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보면 정말 부자들은 내 돈을 갉아먹는 나쁜 사람들, 뺏어가는 나쁜 사람들, 착취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돈이 쉽게 벌리지 않아요. 그만큼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부자들이 쉽게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뺏길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부자들은 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네, 돈을 흐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되게 그거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의무적으로 내는 돈 안에 그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 자본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겁니다. 열심히 고기를 낚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고기 하나하나를 낚는 것보다 차라리 그물을 치라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판을 짜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판 짜는 여자라고 제가 제 닉네임에도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어차피 대한민국 판은 나한테도 이롭지 않다. 그럼 내게 이로울 수 있는 판은,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예. 창업을 하던, 프랜차이즈를 가던,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을 듣고 프랜차이즈를 수많이 다녀봤대요. 한 1000군데를 다녀봤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다녀봐서 나온 결론은 딱 하나래요. 뭐죠? 하지 말자? 그럼 뭐하고 벌어먹고 살까요? 할 필요 없다? 해보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보자? 창업 접었대요. 그 생각 접었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는 내가 창업을 그냥 해보자라고 했던 게 내가 참 무리했던 생각이구나. 그 대신에 그 사람이 1년 뒤에 뭘 했냐면 창업 컨설팅 전문가가 됐어요. 왜 됐어요? 안 된다라는 구조를 알기 때문에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요를 가지고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들 장사하지 마세요. 장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전문 지식이 있다면 그걸 잘 살려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뭔가 강연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강사의 자질이 있으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사교성이 좋고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강사는 수단이 되게끔 하세요.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만이 나한테 몰려드는 수강생이 바로 시장이다라는 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정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사를 하기 위해서 그 강사의 입문 과정으로 우리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과정이 있나요? 그 강사 인증이 있나요? 인증서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서필환 씨 같은 경우는 독서. 독서? 우리나라에 사실 강사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 자격증 같은 거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없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학력에, 아무리 외국의 하버드 MBA 출신의 석사, 박사, 학사 다 받은다라고 하더라도 스펙이 빵빵한 그 학력이 중요한 것보다 요즘에는 정말 고리타분한 그 이론 지식을 가지고서 몇십 년대의 이론 지식을 가지고서 정말 재미없게 강의하는 교수님들 스타일보다 현실적으로 되게 프랙티컬하게 현실 찝어주는 이거죠. 쌍욕을 해도 그게 먹힌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통 강의. 삽질하지 마라. 이런 강의들. 네, 김미경 씨 한창 뜨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실무에 강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을 많이 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끈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이 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업계에서 20년, 30년 일했는데 그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 길을 떠나야지가 아니라 정말 요즘 시니어들은 그 꿈이 있어요. 전원 생활이 꿈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투혼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서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니즈를.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먹힐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 양성 과정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후루국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이름을 가지고 한국 양성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수료증을 받는다, 강사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 학원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막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그 시간당 2만 원, 5천 원, 15,000원 하는데도 안 세워줘요, 잘. 상담이 아바 코리아인가, 아바 인터내셔널인가,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미지 컨설팅, CS 강사들 육성하는 되게 유명한 컨설턴트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결국엔 후배 양성을 해서 그 사람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좋은 강의 먹고 그리고 자기 딸이 먹고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사람들이 다 먹는다라는 거죠. 나머지 잔챙이 같은 것들만 건네주니까 이 강의력이나 이런 게 키워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장들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수요들은 되게 많다라고 보여져요.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정말 전략적인 사람들은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뭐부터 시작할까요? 책을 내요. 네. 왜요? 네, 일단
책을 내게 되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강의나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했던 강의에서 그게 말아먹든 뭐하든 자기 스펙이 되니까 그 스펙을 관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강의를 열고 또 경험을 쌓고 또 그거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준비를 할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자, 우리 선생님은 이걸 아실 거지만 우리 선생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여. 여기가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와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교육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 네, 홍대 번화가예요. 네, 번화가고 여기는 어딜까요? 한 대흥 정도.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차라리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 인사동. 네, 여기 삼청동.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정말 부자들은 요즘 시세를 잘 이용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창 땅값이 떨어지고 되게 우리 땅값도 많이 내려갔을 때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중산층들은 돈이 없어서 내놓는 형태지만 오히려 기업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지금 다 현금으로 끌어들여요. 은행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다 현금으로 현금화해 놓고 땅값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매입합니다. 예. 그래서 땅들을 보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리스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정말 돌발적인 그 일들이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 거면 그 돈을 가지고서 무던하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 요즘에 오피스텔 한 두 개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가지고서 계속 돌릴 수 있는 월세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는 그게 속 편하고 안정적이죠. 그죠? 어차피 그거는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땅이 꺼지거나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얘기 해요. 차라리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거면 전쟁이 다시 발발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다시 리셋되는 그 순간 모든 게 시장이 이제 아지랑이처럼 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서는 어떤 장사나 어떤 사업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그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지경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수익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제 나 우리나라.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더 피해가 많겠죠, 당연히. 네. 일본만 또 부자 되고.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 다 빠져나갔대요. 부산에 땅을 많이 샀다고. 부산에 땅을 많이 샀다고. 그런 얘기도 돕니다, 진짜로. 네. 원전도 있고. 원전도 있고.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도쿄는 안전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후쿠오카 이런 데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일본 동경이라도 이런 곳들도 다 위험 지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인들만 그 위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네.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여기 삼청동, 홍대, 여기는 그러니까 땅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을요? 여기는 이제 압구정 가로수길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딱 컨셉 나오지 않아요? 어디요? 이태원. 네. 네. 이런 데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어 터지는 시장. 홍대, 지금 딱 이 시간대 딱 그 홍대 9번 출구에 가시잖아요? 못 가요. 여기는 그나마 진짜 딴 나라처럼 사람들이 한산하지만
한 블럭만 넘어가면 정말 뭐 거기는 디딜 만한, 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돈을 쓰시겠어요? 대흥동. 대흥동. 요즘에 많이 배우거든요. 아, 관심 있으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핫플레이스는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사지도 못하고 비싸고 월세가 6천만 원이라는 걸 아시나요? 번역이 좀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옮겨가면 어느 방향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사는 것도 되게 현명한 선택이고,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런 땅. 일원동? 아니. 약간 힌트를 드리면 공장단지. 약간 그리고 공장이 그러니까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고 폐공장 단지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비슷한데요. 여기가 물레동 공장 단지예요. 근데 여기가 왜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그런 정말 정점을 찍은 시장을 부동산을 보는 것보다 왜 이런 데를 보라라고 하냐면, 아까 홍대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월세가 몇 천만 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홍대가 월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남는 데가 화장품 샵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샵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래야지 벌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 땅값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홍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셉이 뭐냐면 예술인들의 컨셉이었어요. 홍대 홍익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공방이라든지 아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 아트인들이 월세를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배고픈 예술인들이거든요.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갈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밴드, 재즈, 락 이런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카페, 클럽들도 다 망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언더밴드, 언더그라운드 밴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던 그 활동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나다시피 나가고 유흥업소나 카페샵이나 화장품샵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든 구제 정책을 써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았을 때 그러니까 무료로 들어가라고 하냐면 폐공장 단지로 들어가라고 해서 조성을 해줍니다. 네, 조성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왜 땅을 사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전자단지라든지 공장단지 그런 것도 있어요. 정책의 기조나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연예인이 사는 땅을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송혜교 이런 사람들은 어디요? 현대가에서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거기까지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그 무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문화는 확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폐공장 단지에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뭐 아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놓고, 그리고 공장 단지 자체를 되게 예술 작품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점차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 생기고 그 옆에 또 의류샵 생기고, 그러면서 끝선이 어찌 보면 유흥업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베이비 부머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도
단순하게 신문 광고를 보면서 혹은 수많은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보면 마이더스의 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프랜차이즈의 마이더스 손. TV의 힐링 캠프에도 한번 크게 나왔었죠. 누구 남편이라고 유명하죠. 예,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백종원 대표. 지금 우리 홍대만 해도 거의 그 사람의 브랜드만 한 17가지 정도가 넘는데 전국적으로는 엄청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대박 난다고. 짬뽕 잘하는 집, 새마을 식당, 본가, 또 뭐 카레라이스, 덮밥, 국수,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서 막 대박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책을 냈어요. 초짜도 대박나는 그러니까 대박나게 만들어주는 식당, 창업 방법. 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초짜도 대박을 내야죠. 대박을 낼 수 있나요? 못 내요. 왜 못 내요? 그 책에는 그 비법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 책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책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해요. 백종원 씨가 건드리는 것보다 건드리는 것마다 다 잘 되냐? 홍대에도 벌써 망해진, 그러니까 빠져나간 업장들만 몇 개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사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떤 뭐 비법을 찾기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차별화 컨셉이 있지 않는 한 무난하게 가는 건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의 어떤 이슈나 유행에 쫓아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보고 지금 이런 게 막 뜬다, 이게 대세다, 이게 유행이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배경을 파악해서 혹시 이게 노이즈가 조장된 건 아닌지도 파악해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그 앞을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뜨지 않더라도 그거 준비하는 거죠. 그나마 그게 조금 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장이기보다 앞선 시장이 될 수 있고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성공 시니어 사업 일자리 창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분 정도 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한 6개월 전에 제가 시니어들 노인 일자리, 노인 이모작, 시니어 이모작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전역에 있어요, 전역. 네, 그러면서 우리 박근혜 정부 되면서 오히려 노인 시니어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업 1호점 해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분식센터가 생겼어요. 분식센터. 혹시 뭔지 아세요? 노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센터 해가지고 분식점이 나왔는데 노인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나르면서 서빙을 보시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서빙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실 것 같아요?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노인을 공경하고 돕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편해서라도 안 갈 거예요. 노량진 학원과 같은 학생 재수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 그런 건 있어요. 엄마의 정성, 엄마의 마음, 정말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저는 약간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거기서 계속 대주지 않는 이상은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시니어 분들도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어찌 보면은 그 일이라도 벌어 먹고 살려면 해야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앞치마를 두르고 또 내가 정말 은퇴했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좀 편하게 뭔가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원하는 거지 노동을 하는 시장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니어 이모작 지원센터에 제안하고 싶은 제안 아이템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메디컬 케어라고 하는 의료 보조 서비스, 의료 보조 도우미.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전 지역권에 지방에 사는 의료 검진이 필요한 연로하신 노인들 있잖아요. 그 노인들은 보통 서울 수도권에서 의료 검진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아예 하루 날 잡고 올라와야 하는데 혼자 올라오시겠어요? 자식이 그걸 같이 옆에서 공양해야지.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도 하루를 빼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또 그것도 빼서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적이에요.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의료 보조 도우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디컬 케어라고 하는 어쩌면 인력 소싱 시장인 건데 그 인력 소싱에 대한 도우미를 젊은 대학생들이 하는 거라기보다 그 노인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그냥 할머니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의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 교감할 수 있는 친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시니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냥 의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엔 뭐가 있습니다. 그냥 케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려면 적어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랑 비슷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외국에 노인들의 어떤 안위와 노인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보조, 요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저는 의료 도우미를 하는 사람을 단순하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페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1인 자영업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개념이죠. 한마디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시니어 분이 자기가 의료 도우미 컨설턴트를 지원하면서 이제 여기 어디 본사 네트워크에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서 의료 자영업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당신한테 이제 어떤 증을 주고 이 사람이 내 알고 있는 지인 라인으로 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의료 도우미를 직접 하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많아 했을 때 누군가를 또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파견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1인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1인 기업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페이를 받고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더 마케팅력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하나의 사업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편하게 만약에 일이 들어오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견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던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의료 보조 도우미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앱이라고 하는 형태와 같이 잘 연결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할머니들한테 온라인 들어가셔가지고 검진 의료 도우미를 받으시려면 어디에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내셔야 됩니다 하면 그 할머니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어느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되죠? 도우미들. 누구한테 마케팅을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은 어때요? 그게 하나의 효행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날 때라든지 아니면 무슨 효도의 날, 어버이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 도심가에서 부모들을 모실 만한 한 40, 50대 충들한테 어필을 하는 부모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하면서 건강검진할 때 이거죠. 1회 받을 때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받겠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내가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1일 페이가 이거를 휴무를 내서 내가 내가 1시간에 얼마를 벌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원이라고 하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루 페이가 한 10 몇만 원인데,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약간 대중적으로 잡으려면 저는 10만 원이기보다, 그러니까 이걸 월 회원료로 돌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동 결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월 3만 원으로 해가지고 1년에 3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월 2회나 월 6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러면서 3만 원 등급, 5만 원 등급 해서 5만 원 VIP 회원들한테는 긴급 출동 서비스 해가지고 할머니가 언제 이렇게 알림벨을 눌렀을 때 도와달라 SOS 버튼을 눌렀을 때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까지 이런 옵션의 혜택을 주게 되면 그 자식들이나 그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 대비 만약에 그 의료 도우미를 썼을 때 훨씬 더 효익이 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약간 시니어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있는데 사실 나랑 부모님이랑은 멀리 떨어져 산대요. 근데 아니는 걱정이 되는데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면 난 괜찮다. 너나 잘해라. 나는 어디 무릎팍이 썩어 나가더라도 정말 썩어 나가는 그 형태가 정말 눈에 보여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야 끝선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자식한테 알리고 싶지 않고. 근데 전문가, 그 중간에 낀 전문가한테는 할머니들이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 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자식한테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대요. 자식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걸 대신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대신해 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의료 보조 도우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요. 핸드폰으로 그 앱을 만들어서 언제 약을 드세요? 언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건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일어나셨나요? 이러면서 안위 전화도 해주고.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면 정말 그게 효행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장은, 그러니까 의료 봉양, 뭐라고 했죠? 아까? 요양. 이런 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의료 케어 서비스에 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요양은 있지만, 의료 케어, 진료 서비스 도우미,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그 할머니가 의료 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약국에 가던 아니면 하루 숙박을 해야겠다 호텔에 가던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뷰티 컨설턴트처럼 이 할머니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연결시켜주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는 파생시장이 열립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왜요?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업을 내가 만들고 이 기획을 하고 노인 일자리 개발원에다가 이 제안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의료 케어 도우미를 양성시킬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달라. 그럼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약에 이 전문가가 양성이 되면 내가 여기에 바로바로 투입시켜주겠다. 우리 사업으로. 이게 있어요. 먹는 장사도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면 한 1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요. 사실 그게 있어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일 모레 그 미래에 대해서 딱 이렇게 돈을 쭉 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더 희박하거든요. 근데 약간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키워서 육성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파견을 해서 좀 큰 범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도 과정을 만들어서 사람들 양성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그게 이제 제1로 양성한 사람들이 이제 우선 시범적으로 파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베타 버전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음식점 창업, 편의점 창업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도 눈에 많고 그리고 그냥 이거죠. 그냥 사장님 소리 듣고 배는 굶지 않으려면 그냥 속은 썩고
내가 멀티로 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런 거고요. 조금 더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정부에다가도 어떤 지원금을 받으면서 내가 좀 머리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약간 더 규모 있게 운영을 할 거라면 그런 쪽의 방법이 맞다라는 거죠. 네. 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주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돼요. 사회에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창업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서 돈 번다, 좋다 라고 하는 데는 누구나 다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나 다 바라보니까. 그 대신에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왠지 건들고 싶지 않은 문제, 그리고 괜히 막 건드렸다가 피곤해질 것 같은데 손을 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면서 정부한테 이거 니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어찌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공공의 문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빨리 풀어야 되는 시급한,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거기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창업금을 거기다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잘 타게 되면 내가 내 돈을, 생돈을 그대로 들이지 않더라도 거의 한 1억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금을 갖고 한 8천만 원은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또 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기업. 더 나아가서는 임팩트 비즈니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생각한 건데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집인데 집을 다시 개조해가지고 원래 그냥 단독주택이었대요. 그 집을 쪽방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보통 보면 그 월세방 많이 사는데 월세도 보통 평균적으로 월세가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그 공간에서도 보면 또 이제 교통권이 가깝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런데 월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학생들이 돈을 낼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다시 리모델링한 공간을 조그만한 이게 방을 월세로 대여해 주겠다. 보증금 없이 월에 33만 원. 네, 되게 저렴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이제 것이 대학생이 창업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은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전세로 세를 낸 거예요. 전세로. 그 공간을 그래서 그 주인집의 허락을 받고 이런 좋은 의미로 쓰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쪽으로 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큰 공간을 한 40평, 50평 되는 큰 공간을 한 그러니까 한 5평에서 7평 되는 방으로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월세로 분양을 한 거죠. 월세로 이제 세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컬 케어라고 하는 게 동행 의전, 의료 업무 대행, 그리고 의료, 여러분들 진료 서비스 받을 때 서류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다 챙겨야 되는 건데 자식 입장에서도 챙기는 것도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 발급 같은 것도 대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좋죠. 그리고 의료 기록에 대한 보존. 여러분들 진료 받을 때마다 막 되게 어려운 소리들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내가 기록해 놓기는 힘들거든요. 갈 때마다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계속 잊어먹어요. 그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해주는 것도, 데이터 기록을 해주는 것도 여기서 서비스 분야로 넣는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네. 쭉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하나의 1인 자영업자 형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지방 환자들 어떻게 그 수도권 병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거의 빅5 병원들로 몰리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니즈들도 많고. 60대 환자,
수 7,736명. 이 데이터는 예, 제가 실질적으로 그 빅5 안에 병원 안에 드는 행정부 그 최고 부장님한테 들었던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되게 문제가 많다. 되게 편리하지 못하다. 불편하다. 병원들마다는 그게 있대요. 무료 봉사해주는 도우미가 있긴 하대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건 있대요.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가시면 진료과 있고요.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고서 끝난대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지도 않대요. 동네 저희 같은 예를 들자면 수당 함동에서 그 오전 내내 이제 중앙대학교 가면 이제 중앙대학교 가서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있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의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시고, 어디가 어떻게 하시고, 귀가 조금 잘 안 들리세요. 노후하신지라,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주면서 써주면서 그거를, 약국에서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식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자식이 아니라, 자식도 사실 못 알아듣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 보조 도우미가 그거 다 적어주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해줬을 때 그거에 대한 편리함. 근데 그거 무료 봉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선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이런 의료 케어 쪽의 부분이 우리 한국인의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시장, 우리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그 중국이나 해외권에서도 우리 의료기술, 그러니까 비싼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기술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런 시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 보조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시니어 파견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쪽으로도. 그죠? 이거랑 비슷한 게 홈 인스테드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데 이건 아까 요양이에요. 요양.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연로한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뭔가 이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시간 관리를 해주면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줄 수 있는 요양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디케어처럼 뭔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형태로 이 외국의 브랜드를 따와가지고 런칭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 분야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요양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름이 적으니까 외국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런칭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는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책 보고 신문 보고 미디어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샵인샵 한마디로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그 대지료를 이게 내지 않고 월 고정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좋은 일을 하면서 카페 공정무역 그리고 좋은 원두 싸게 임직원들한테 저렴하게 그러니까 문화의 공간 이런 컨셉 그리고 카페테리아 이런 컨셉을 가지고서 기업이나 관공청에다가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관공청에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면서 커피도 아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시니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면서 일자리를 재창출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이런 컨셉으로 제안을 한단 말이죠. 똑같은 카페 만들기라도 컨셉과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인분들. 누군지 아시죠? 그죠? 누군지 아세요? 이 노인분 아세요? 일본 분이시라고요? 이분 되게 유명하세요.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맥도날드에 한창 이 할머니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 맥도날드, 서울역 맥도날드에 의자 한 켠을 지키면서 영자신문을 이렇게 쇼핑복에 담아가지고 거의 7시간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영자신문을 읽는데 읽는 것도 아니고 계속 꼬박꼬박 조시는 거예요. 꼬박꼬박.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맥도날드 할머니다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미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되게 심각하다.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고요. 메이퀸 외교관 활동을 했고요. 되게 미모도 되게 예뻤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결국에는 그 말로가 이런 인생을 산다라는 게 되게 씁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를 능욕하는 1일 베스트라고 해서 1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할머니 불쌍하다,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1편에서는 나도 유병세를 타기 위해서 할머니가 자는데 여기다가 막 V질을 하면서 할머니를 약간 능욕하는 이런 사진도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이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이렇게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찌 보면 시간 때우기 용으로 맥도날드나 이런 데 이제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엮을 수 있는 게 혹시 인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성학교? 요즘에 애들을 보면요. 하나에만 낳고 되게 그 아이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 가다가 이렇게, 우리 애기 이쁘다라고 해서 손으로 건들려고 하면 건들지 말라 그래요. 내 애기 왜 더럽게 건드냐. 손은 씻으셨냐. 그러면서 내 애기가 빽빽 울고 있을 때 막 누군가 옆에서 막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내 애한테 왜 그러세요? 야, 더 울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가 되바라졌어요. SQ라고 해서 사회 지능이 부족하죠. 나만 아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외동아들 같은 애들 보면은 자기만 아는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성은 원래는 대가족 시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양하고 이제 모시는 그 부분에서 예절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워왔다는 건데 그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심해요.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인성학교라는 거예요. 어디를 활용하느냐? 폐교를 활용하는 거죠. 요즘에 학교들도 애들이 부족해가지고 학교들이 다 폐교가 되거든요. 그 폐교들을 하나의 캠퍼스 공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의 교사가 돼서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손주 같은 자식들, 애기들,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결국엔 인성학교라고 하는 게 찾아보니까 농어촌 인성학교 이렇게 있는 건데 농어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에는 부모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막 외곽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곳들의 어떤 것들을 잘 묻고 기획을 하게 되면 그들도 살리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도 네? 농어촌 인성학교라고 홈페이지가 있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한번 캡처를 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셉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건지 그냥 말로만 농어촌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다문화 선생님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그 와이프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 그 아내들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오는 아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을 시켜주거나 뭐 중국어 교육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엮어가면서 다문화 교육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성 교육도 시켜주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로
그 시니어들이 잘 그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 좋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창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건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라라고 해서 강요하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세요. 컨텐츠를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엔 베이비 부모들이 창업을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결국에는 직장 생활 이후에 어찌 보면 직장 생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했었던 걸 거예요. 그죠? 은퇴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대신 그게 성과로 열릴 수 있는 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지금 당장 돈이 벌릴 수 있는 거 그런 눈앞에 있는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내가 그거 좋아하는 것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골몰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자체에 대한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 책부터 내는 사람이라고. 왜? 내가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시장에 또 탑승하는 게 아니라 내 시장을 만드는 거죠. 작은 힘이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블로그를 가지고서 쪼매쪼매 하루하루씩 컬럼을 써가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막 전문성을 알리고 자기 활동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팬이 한 5,000명만 생기면 아, 파워블로거가요. 요즘에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파워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회수 씨도 선거철에는 움직이는 1인 미디어라고 막 정치권에서 너나 나나 이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워낙에 세력이 세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워블로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돈 주고 매수해요. 네. 그리고 그런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도 제가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쓰잘데없이 여기 모임에 몰려다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컬럼을 써가면서 세력을 만들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힘이, 파워가 세져요. 네. 자, 컨텐츠를 팔아라. 컨텐츠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커피를 팔겠다. 너무나도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뭐, 햄버거를 팔겠다. 치킨을 팔겠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치킨을 파는 데라고 하더라도, 뭔가 교육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문화 공연을 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컨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치킨 한 마리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홍대에서도 보면 떡볶이를 하나 팔더라도요. 막 스토리를 막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트위터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막 뭐 떡볶이는 분식이잖아요. 뭐 떡볶이에다가 막 튀김을 파는데 튀김 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막 트위터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명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맛은 그다지 모르겠어요. 맛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막 약간 재미, 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다른 차별화. 그러면서 막 입소문을 내니까 막 관광객들이며 뭐 한국의 사람들이며 막 찾아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줄을 서서 먹어요. 저도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줄 서 있으면 뭐가 맛집인가 보다. 서 있다 보면 배고파지죠. 뭘 먹어도 맛있어요. 배고프면. 그런 게 맛집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강사님, 네. 북카페에 네. 많이 있잖아요. 홍대에 많죠. 아 근데 네. 쉬는 사람들이 거기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기보다 지가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전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참 힘들어요. 카페가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데. 네. 영향력 중요하다.
그리고 몸집을 줄여라. 뭔가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 직원을 써서 해야지 사장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게 가장 순수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그 순수익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람이 정말 어찌 보면 혼자 하면서 되게 알짜 구조로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마지막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이 그림을 보면. 목마름, 갈증, 또요? 생명.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순간 뭐가 느껴지죠? 적군한테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비로움, 자애, 뭔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독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군가가 또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만 보이고 이 프레임만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또 전체가 보이고요. 이렇게만 보면 또 어떤 다른 형태가 보여요. 이거는 다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노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그 정보를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마시고 어떤 기사, 누가 그 기사를 냈느냐, 거기가 좌파냐 우파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시지 마시고 내가 중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야 세상의 진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안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도. 남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절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현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현상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를 준비하시고 바라보시는 현명한 인사이트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몸짓과 표정에 대한 기술, 바디랭귀지 활용 스킬,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의 그 스피치, 어떤 그 능력, 기술이 되겠죠. 이 부분을 노나라 강사님이 진행을 하실 테니까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